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1월 25일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사도 금광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첫 번째 추모식을 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잔악행위를 흐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야마구치 기자가 AP통신을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년간 한국과 역사 분쟁을 겪으며 마지못해 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인정한 후 올여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성 금광 근처에서 추모식을 일요일날 열었다. 그러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이 광산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가혹하고 잔인한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말한다. 일요일 기념식 시간에 참석한 일본 관리들은 강제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광산에서 사망한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첫 번째로 경의를 표했는데 이는 전쟁 전후 일본의 성적 및 노동 착취 역사를 백지화하는 지속적인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추도식의 오른쪽은 한국 측 참관인들을 위해서 의자를 마련했지만은 한국이 여기에 참석한 그 주요 멤버가 전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해서 참석을 안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AP통신 스스로 사도광산과 그 역사 논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설명한다는 소제목 하에 니가 따연 서부 해안의 태평양 괌선 정도의 크기의 사도섬에 있는 16세기 광산은 1601년부터 약 400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한때 세계 최대 금 생산지였다. 1989년에야 문을 닫았다. 에도 시대인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이 광산들은 통치 중인 도쿠가와 막부에 금화를 공급했다. 비평가들은 일본 정부가 광산의 영광만 강조하고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그들의 명령에 대한 사용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광산들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거듭된 항의 끝에 한국 강제징용자들의 실태를 다룬 전시회를 포함하고 매년 추모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후 7월에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나요?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의 심각한 조건을 설명하고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새로운 전시자료를 설치했다고 설명서를 내보내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죠. 비판적인 역사학자 다케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얘기하기보다는 일본인 스스로 역사학자가 일본의 근대산업 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목적은 관광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도광산과 같은 유적지를 일본의 편의를 위해 미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상업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강제로 끌려온 노동자를 포함해 일본인도 있었단 얘기죠. 수십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광산과 공장에서 사용했다고 말한다. 전시 일본 문서를 인용한 일본 전사자 전문가 다케우치 야스토에 따르면 약 1,500명의 한국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한다. 이 의식은 누구를 기념했나요? 한국이 이번에 보이콧한 것은 일요일 행사에 입구이모라는 국회 차관이 참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이익구 뭐라고 하는 친구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몇 주 안에 논란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근데 일부
좀 이런 객관적인 표현을 하는 그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을 보면은 한일 합방이라는 게 강제 침략이 아니고 결국 조약에 의해서 합방이 된 거고, 일본으로서는 우리는 그 천황 밑에서 똑같은 신민이다, 한국 신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유급 노동자들을 그 조선인들을 많이 썼는데 이 2차 대전 말기 태평양전기 말기에는 일본이 이 전세가 기울어지면서 일본인이나 그다음에 조선인이나 모두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부에도 일본인도 있었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본인들도 강제 이 징용을 당해서 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강제 노역은 일본인들도 당했었다. 그 뭐 조금의 그 어떤 저거는 좋겠죠. 무조건 공짜로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스스로 원해서 취직을 한 게 아니고 강제 동원령에 의해 가지고 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그 전쟁 물자가 부족하니까 전쟁 말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노쇠 그릇을 다 그 강제 징수해 갔다. 노쇠라는 게 이제 그 황동 뭐 이런 거로 해서 총알 원료로 황동이 쓰이는데, 그 황동이 말하자면 총을 쓰면은 그 마찰에 의해 가지고 총열에도 열이 나고 막 그러는데, 포탄이나 이런데 그 껍데기를 황동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열에 의해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다는 과학적인 그런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옆으로 약간 사이드적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번에 추모식에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추모식에 사과 행위가 있기를 바랬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또 우리 한국 정부를 열받게 하는 기껏 양보해가지고 좀 해줬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너희들이. 자, 이것도 일본 비즈니스맨이야말로 알아야 할 대만 유사시 위기감의 이면, 취일선 전문가가 분석하는 일본이 취해야 할 전략이라고 더 뉴스 렌즈 재팬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일본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일본판도 발행을 하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이라는 두 개의 전화가 세계를 뒤흔드는 지금 아시아에 있어서도 대만 유사시가 큰 염려 재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쓸데없이 위기감을 느끼기 이전에 왜 중국은 대만을 지배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비용에 어느 정도 들일 의도가 있는지 등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략적 애매함이나 불개입론 등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대만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및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만의 가치는 작금의 미중 전략 경쟁 격화 속에서 상승하고 있다. 미국이 일찍이 소련과의 대항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미중 국교 정상화에 의해 중국을 포섭을 독려하면서도 대만 관계법 제정으로 대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경위 등을 시작으로 현재의 미중 전략적 경쟁 하에 있어서의 대만 지원 정책의 실태에도 치밀한 시점으로 파고들었다. 일본이 대중국 관계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대만 해협 유사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그러므로 보류되어 온 요소가 많다는 것 등도 언급. 안전보장상의 중요성, 경제적인 중요성, 가치관을 함께하는 중요성 등의 검토를 한 후 일본에는 무력 이외의 강제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응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거의 없고 또한 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고 자각적인 논의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 분쟁 지역을 뚜렷한 입장을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이유.
독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럼 왜 미국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냐 그러면은 미일이 가까울 때는 은근히 독도가 그거 일본 거 아니야?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일본이 미국한테 좀 삐딱하게 가면은 아니 그거 독도고 한국 거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꼭 독도만이 아니고 그 다른 여러 분쟁 지역 그런 섬들 열도 내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전략과 동시에 전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의들은 대만 억지라고 세 명의 전문가가 그 공동 저서로 낸 책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9장에 군민 양령 기술의 활용, 신구 군사 영역에서의 교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군사 충돌을 기초로 신구 영역, 육해 하늘의 군민 양령 기술이 통합적의 한 걸음이라도 우위에 서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체를 통한 결론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첫 번째, 일본 자신의 방위 능력을 높이는 것. 두 번째,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 세 번째, 경제를 비롯한 대만과의 실무 관계를 확대 강화할 것. 네 번째, 중국과 대화해 대중 외교상의 교섭력을 향상시키는 것의 4개 항목으로 집약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신이 지금까지의 대만 해협의 현상을 유지해온 틀에서 주도적으로 벗어나는 것, 일탈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와 기대를 중국, 대만, 아시아의 주변국 및 지역에 안겨주는 것을 할 수 없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아시아 주변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 후에 대만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나 번영의 가치관을 호소하고 공감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끝맺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빨간 글씨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거 최근에 제가 학습한 전략전술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 책도 이런 책이 나왔지만은 한국 언론은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어드레스 하는 기사가 있느냐. 이런 좀 부족한 마음을 느껴요. 우리나라는 대중국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략과 전술 세우기라고 소개를 한 건데 좌측은 이론적 질문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고 오른쪽은 실무적 질문이라고 했는데 전략과 전술의 논리적인 필요과정, 병행과정, 충분과정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생소하죠. 근데 이 가정은 논리력 개발에 있어서 이 서구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이론이 그렇게 잘났다면은 왜 경영에 지금 한국 같은 거는 적용을 안 하느냐 하지만은 이미 제약이론 경영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지금 앞에 책에도 벌써 인용이 됐습니다. 이런 전술에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이런 거 구분하려는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약이론 경영을 좀 한 10여 년 학습을 하고 또 실전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평가지표에 좀 선택을 해가지고 제약이론 경영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전술로는 오로지 평가지표인 스루프 소닉을 저는 분석하고 있다. 이 전술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도 방송하고 있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그 소수의 그 구독자, 시청자들이 좀 봐주고 계시지만은 어렴풋이 여러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제약이론 경영이 일본에 현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협회가 만들어졌는데 조금 우리나라는 뭐 유행식으로 좀 냄비 근성인지 뜨거워졌다가 팍 꺼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거를 느끼면서 좀 진행을 해보게 되네요. 한국 역사상 두 번째 K2 블랙팬서 전차 수출 결정, 에이펙 합의. 요게 이제 탈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노라는 게 이제 뭐, 그 것들, 뭐 이런 거라는 거로 있어요. 저건 이 K2가 그 폴란드에 제일 먼저 수출이 됐는데, 이번 페루에서 주력 전차 및 장륜 장갑차 수출 계획을 추진하는 포괄적 협정을 체결했다고 현대로템이 발표했습니다. 뭐 고무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이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재래식 무기가 좀 더 개발된 것으로 해서 우리 그 방위산업 군사력을 더 강화해서 돈도 벌고 또 우리나라 국력 자체를 군사력 자체를 계속 키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페루군이 K2 이 전차를 사간다면은 옛 소련제 T-55도 대체되고 프랑스제 AMX 13 -105 경전차를 대체하게 된다. 기분 좋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저께인가 이 윤 대통령이 그 경제 양극화 현상을 중산층을 좀 양극화를 해결해 가지고 중산층이 좀 발흥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이 임기 후반기를 거기에 매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사다리꼴이 아닌 이 사각형이 좀 찌그러진 거로 표현했었는데 이 피라미드 경제가 그렇게 빈부격차를 하는 그런 거라면은 조금 바꾸자. 약간의 그 사다리꼴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빈곤층이 너무 많아졌고 중산층도 줄었고 소수의 부유층이 경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는 역피라미드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마른 목결 경제는 이건 이론상으로 우석훈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지만 이건 실현 가능성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된다면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기 후반에 윤핵에 기대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보다는 오직 하나 외교와 국방만 잘해주어도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좌파 여론조사기관 국정 지지도 뭐 20%대도 안 된다. 이런 거에 연연하시길 마시길 바란다. 단 국내 정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 중국의 간첩을 필히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외교와 국방만 잘해줘도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격려하고 싶네요. 자, 미국에서도 중국 스파이와 미국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해서 톰 휠러가 브루킹스에서 레포트를 냈습니다. 참의원 전에 이미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이라고 칼리아라고 발음해야 될 거예요. 이런 법이 있었는데
최근에 올해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인 당신의 전화와 문자는 중국 스파이에 의해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백도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악용 사례를 추적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칼리어가 통과된 지 20년 후에 FCC 의장을 자기가 맡았었답니다. 이 톰 힐러라는 분이. 회장으로서 저는 네트워크 제공업자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기술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격 기법으로 진화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사이버 보안 표준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에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사이버 공격이 전송의 한 단면으로서 다른 지점에서 FCC가 규제하는 사설 어떤 보안 단체를 통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두 회사가 FCC에 보고하려는 계획에 저항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근데 무산되었었다. 다시 국토안보부가 더 나은 장소라고 주장하게 되고 국토안보부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권한이 근데 없었다 이거예요. 그 후 트럼프 FCC는 업계의 선호에 따라 FCC 이니시어티브를 중단했다. 이후 국토부는 DHS는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C사를 설립해가지고 다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강화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거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현재 사이버 공격은 네트워크 보안이 네트워크 설계의 선결 과제이자 국가 네트워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지속적인 규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관련된 뉴스로 2020년 10월 5일에 사이버 방어가 언제 작동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국 사이버 슈퍼 규제 기관의 외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제이미 P. 호슬러가 2022년 8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이 있고 사이버 보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고 이번에 그 브루킹스의 그 기관 톰 쉴러가 2018년 2월 15일에도 이러한 뉴스들을 낸 적이 있답니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분위기로 북한 지령받은 민노총 국장 정선영 문화일보 1심 징역 15년 선고 북한 단 하나의 목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북의 동조 질타 민노총 정관부 간첩 혐의 어려워진 대공수사 유관기관 공조 증거 능력 핵심 지난 6일날 수원지법 형사 14부에서 한 얘기가 왜 지금에야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가지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실 등의 유죄로 인정했다. 간첩 사건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걸 소개하고 있고 공안 분야를 담당한 한 검찰 간부도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과정을 잘 아는 수사관이 접촉해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경우가 많더라고. 우리나라가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물론 잘못 악용하면은 민간 인권 문제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그 휴전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적대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공이니까 중국도 포함해서죠. 물론 이제 북한과 중국만이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스파이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아시아 위기를 촉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멜버른의 리디아 켈리 기자, 올리안 말라든 사람이 편집을 또 했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 대만 위기는 미국이 일으킨 거지 중국이 아니다. 이런 쪽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인 육산 정쟁을 일으켰을 때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건 대만에서 대만군이 훈련하는 장면을 얘기했는데 어저께 날짜로 얘기했나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만을 국가로 승인한다면 어떡하겠느냐. 시진핑 엉아가 아주 똥줄이 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대만을 유엔의 국가로 승인하는 작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이제 슈카월드라고 유명한 유튜버가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미사일 난이는 우크라이나 많이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한 거를 제가 좀 역사 기록으로서 좀 했습니다. 북한의 그 참전 때문에 그 미사일을 쏘라고 승인하진 않았을 거다 하는 얘기고, 설마 이룰 것 없는 바이든이 흑화하는가? 지금 바이든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마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 같다. 이 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쏜 미국의 그 미사일은 에이타컴스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에이타컴스. 10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자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러시아군이 이 정도 수준의 무기를 사용한 것은 전쟁 이후 최초 일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에이타컴스를 쏜 이후에 바로 다음날 영국 프랑스제 미사일을 개전 이후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발사했다. 이렇게 세 명의 얼굴을 임기 말에 바이든이 흑화돼 가고 있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쪽을 뺏겼는데 크림반도는 선거에 의해서 러시아로 넘어가겠다고 무혈 입성을 했던 데고, 자, 이게 보통 어떻게 해결될 거냐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러시아하고 그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토군이 우리나라를 그 연합사령부하고 휴전선을 감시하듯이 그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그 개인적으로는 한국 모델을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국정원 북한 사상 구체적 첩보, 현지 매체 500명 사망, 남빛나라 유시스에서 보도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스톰새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문화일보에 나온 사진인데 이게 이 섀도우,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의 그 모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간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그 이제 쿠르스크 지역, 거기에 참전하는 이유는 그 북러 협정에 의해서 한 일방이 침략을 당했을 때는 자동 도와주는 그런 협력에 의해서 파병이 된 것으로 되니까, 동쪽은 러시아가 침공한 거니까 거꾸로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한 거니까 거기에 이제 파병이 됐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뉴욕 타임즈도 우크라이나 당사국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답니다. 푸틴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아들을 둔 이 러시아 여인들을 향해서 당신 아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었으니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그러고, 돈을 많이 준다며요. 그래서 실제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소득 증가로 푸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고, 현재 러시아군 사장사는 한 70만에서 90만으로 추정되는데 전사자는 11만에서 12만, 나머지는 부상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노가난 나라가 북한 아니냐. 킴스 비트코인 스캠즈 해가지고 암호화폐 해킹 2023년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털어먹을 것이 더 많아진 북한.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판 은행 강도다. 근데 부탄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디지털 강국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무궁무진한 눈 녹는 그 물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남아 돌아 가지고 그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 작업을 부탄이 하고 있답니다. 이 불교의 나라가 이제 돈맛을 알아가고 있다. 국민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또 소개가 되고 있었죠.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동남아가 웍을 쓰는 이유, 그리고 한국만 안 쓰는 이유, 100%안 쓰는 건 아니지만 지식 브런치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 웍은 중국 요리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리사가 이 육중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불맛을 입히는 걸 보면 정말 식욕이 안 당길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만 쓰는 건 아니고 태국의 볶음국수인 팟타이나 인도네시아의 볶음밥인 나시고랭을 만드는 것도 웍이다. 이렇듯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웍은 요리의 필수 도구다. 동남아만큼 쓰진 않아도 인도 남부와 일본까지 웍은 아시아 동쪽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왜 그런 건지, 그런데 한국은 왜 예외인지 등을 알아봅시다. 결론은 기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한국은 겨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빠른 조리보다 긴 저장이 더 중요해졌었고, 한국도 볶음 요리는 있으나 중국이나 동남아만큼의 비중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긴 겨울은 만주 같은 데가 더 긴 겨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 중국풍의 그 볶음 요리 이런 것들이 돼 있지만은 우리가 그 된장 말고도 그 청국이라는 것은 청나라 때 그 된장으로 만든 청국장, 이것도 그 추운 지방 북쪽 요리 거기에서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웍을 써도 그걸 이용해 그보다는 발효식품을 이용한 찌개나 탕이나 국이 메인이 되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그 설득력 있는 얘기겠습니다. 너는 국물도 없어라는 속담도 나오게 되었다라고 제가 좀 아재 개그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 요리와 난방을 동시에 해내는 에너지 전략형 시스템이었다. 아궁이는 난방을 위해 불씨가 오래 가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 솥단지 해가지고 우리 솥뚜껑, 삼겹살 이런 게 그 뚜껑, 제 옛날 아궁이에 그 집집마다 널쭉하니 해가지고 그 솥단지가 그게 다 걸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또 추운 겨울날 거기에서 항상 설렁탕 이런 것도 그 솥단지에서 나오게. 그러니까 그 오래 이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뼈 국물을 우러낼 생각까지는 못한 거를 한국은 해냈다. 이런 독특한 우리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은 그 K푸드가 그 발효식품 내지는 이런 우러 나오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그 밤새 이 뼈국물을 구우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그게 밤에도 계속 불이 좀 온돌이 쳐야 되기 때문에 밤새 그 설렁탕을 국물을 우러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령마을 이런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농성하는 사람들 불법 시위 연행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자기네들도 재개발권, 분양권을 달라. 이번에 재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에 이주시킬 계획이었는데,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1988년 88 올림픽 앞에 쫓겨난 철거민들이 들어와 형성됐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89년 1월 24일 이전 소유했거나 실거주자라고 확인돼야 되는데,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설치해서 이게 그 건설 노가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설치할 능력이 있는 모양인데 위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노인네들이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꼭 이런 경우에는 강남 조폭들이 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 선뜻 이렇게 느낌 이런 게 옵니다.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중국의 전기차 지배력과 미국의 힘겨운 싸움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스티븐 포겔 아토 블로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레이스는 끝났고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 관한 중국이 승리했다. 선언을 하고 중국은 이 과정을 매우 일찍 결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 대세를 잡았는데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는 배터리와 전기차에 모두 2,30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회사가 CATL, CATL, BYD, 켈브, 고션과 같은 중국 최고의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중국 및 기타 지역에서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공급망을 완전히 제어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향후 10년간 부분적 또는 완전히 중국 소유의 기업이 아프리카 전체 리튬 공급량의 90% 이상을 생산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이미 전 세계 수요의 약 400%를 초과하겠다. 과잉 생산에 의한 요즘의 덤핑 수출이 문제죠. 요거는 중국 구이양에 있는 이 캐틀의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항하는 것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많은 전기차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저렴한 것이 놀랍지 않나요?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소법 이런 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한계가 지금 도달하고 있어가지고 향후는 중국의 개발을 양보하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가 대체 대안이 아니겠느냐. 거기다 더 좋은 점은 전고체 배터리에는 흑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중국이 거의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흑연을. 그러니까 흑연이 안 들어가니까 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행거리 1000마일, 충전시간 5분뿐이 안 걸리고 정상 무게의 화재 위험이 낮은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당장 견고한 시류에 편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 닛산, 혼다, 한국의 삼성도 전고체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와 가장 관련이 큰 회사는 이미 폭스바겐 그룹과 계약을 맺은 그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평화를 실현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뜻밖의 이유와 젤렌스키가 압박하는 궁극의 두 가지 선택, 현대 비즈니스에서 했는데 대담 형식을 누가 했냐면 두 사람이 미국 정치 전문가인 마에지마 카즈이로 교수와 코카서스 지방 안전보장을 전문으로 하는 히로세 요코 교수가 트럼프 외교로부터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는 스페셜 대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키우 방문해서 자기가 본 곳은 소개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바이든한테 실망했고 트럼프가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러시아를 배려한 전쟁 아니냐. 만약에 이 표현이 이게 논리 표현입니다. 충분 조건 논리. 만약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고 평화를 맺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4년, 15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파와의 정전을 위한 민스크 합의를 두 번째 걸쳐 맺었지만 러시아 측은 정전 위반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나토를 대체할 새로운 집단안전보장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도 어떤 양보를 할지 모르지만 그 전망은 아직 그럴 수는 없다. 젤렌스키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얄타회담처럼 우크라이나가 제외되고 평화협상이 이루어지는 없어야 된다.
한반도처럼 정전이 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미해결 상태라는 프로즌 컨플릭트, 요거 영어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동결된 갈등, 대립, 이런 표현이겠죠. 프로즌 컨플릭트가 된 사례가 많다. 동결 이후 빼앗긴 영토를 되찾은 것은 단 한 번뿐이다. 이것은 러시아 동맹국 아르메니아가 시료 지배하던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아르제바이잔이 무력으로 되찾은 경우뿐이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처럼 그 동방 종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아제르바이잔은 그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이거 아르제바이잔 이게 다 석유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석유가 통과되는 바쿠 유전인가 그 카스피에 여기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석유 분쟁으로 이것도 유사할 겁니다. 트럼프 외교에 열쇠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비무장 중립지대, 이거는 한반도 시나리오로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가 약속을 지킬 리 없다. 비무장 중립지대든 기능할 리 없다고 주장.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만든다면은 대한민국처럼 우크라이나가 군수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은 평화가 휴전이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그리고 자신이나 지지자들이 이득을 보도록 거래하려고 움직이는 포퓰리스트라고 그렇게 진단하네요.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도 트럼프 대응에 지금 고심할 것이 틀림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미중 문제도 대담을 다음 편에 또 소개를 할 모양입니다. 이상 11월 25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